자, 지난 시간에 DNS 스푸핑. 그치? 요거 그냥 풀고 말았을 거예요. 그치? 선생님 기억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풀이 한번 하겠습니다. 풀이하고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갈게요. 자, 풀고 말았을 거야. 이거 안 줬지, 이거? 아, 줬던 거 같네? 그치? 자, 볼게요. 자, 거기 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갔는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문제에서 뭐 프로토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때 선생님은 사실, 뭔지 모르지만, 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여기는 how를 묻는 거고, DNS 스푸핑 P, 이렇게 선생님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PS를 읽어야겠다. 라고 전략을 세워서, 자, 선생님이 준 걸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준 거 뒷면에. 양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기 있잖아, 보기. 그래서 보기에서 3번 문제에서 DNS 스푸핑 피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P와 그 다음에 how. 그렇죠? 요렇게 선생님이 해놓은 겁니다. 자, 텍스트로 가보죠. 자, 단락이 총 5개 단락인데요. 자, DNS,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데, 자, 스푸핑은, 자, 이게 화제겠죠? 어떠하다 보니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 그래서 보기 3에서 이렇게 끌고 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P라고 적은 거예요. 프로블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능 역할 체크해 줘야죠. 기능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IP 주소로 변환해 줍니다. 뭘?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합니다. 자, 이게 기능 역할이니까 밑줄을 쳤어야 되는 거죠.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자, 프로토콜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자, 고유 IP 주소를 가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식별이라는 말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고유 IP,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다르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자,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칙이랍니다. 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요,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의 숫자를 사용하고요. 자, 중복 안 됩니다. 이미 안 돼요. 왜? 식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하면 안 되고요. 임의로 지정해서도 안 됩니다. 식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래서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공인 IP 주소로 끌고 갑니다. 공인 IP 주소에는, 자,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와 그 다음에, 자, 고정의 반대가 뭐예요? 변경이잖아요. 변화잖아요. 그래서 변경하기도 하는 유동 IP, 즉 고정과 유동 둘로 나눠집니다. 뭐 공인 IP는 고정과 유동이죠. 잠깐 볼까요? 자, 공인 IP 같은 경우는 고정과 유동입니다. 자, 고동이 아니죠. 고정은 동일한 거고요. 자, 유동은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유동 IP 주소에는, 자,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되는데, 자, DHCP.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자, DHCP. 그렇지? 유동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쌤이, 자, 유동이 역세모니까 관련된 DHCP도 역세모한 거예요.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서 주소를 할당해 주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자, 주소를 할당하는 역할이네요. 얘는 주소 할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IP 주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컴퓨터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준답니다. 한편, 직접은 안 되고요. 자,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자,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자, 사설 IP도 있습니다. 그 사설 IP가 또 있는데, 자, 이것은 내부에서만. 하지만 얘도 뭐예요? 다 달라야죠? 식별. 자, 전체, 자, 요 얘기로,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단락.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자, 이렇게 도메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IP 주소가 다 있는 거죠. 우리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고 이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자,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임 서버가 있는데요. 자, 이게 DNS입니다. DNS를 운영한답니다. 자, 그럼 DNS 같은 경우에는 자, 뭐라고 이해하냐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얘는 주소고요. 그렇죠? 얘는 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기능 역할이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줬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www. 이거는 이게 점 4개로 되어 있는, 그지? 뭐 숫자로 돼가지고 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변환해 준답니다. 자, 컴퓨터에는 자,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야 하는데,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 기록되어 있는, 거기다 이제 밑줄을 쭉 쳐놨죠. 자, 네임 서버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네임 서버의 주소가 기록. 그래서 선생님이 네임 서버는 주소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지? 자, 기록되어야 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자, 직접 기록해야 됩니다. 고정 IP는 직접 기록. 자, 이때 고정 IP는 자, 네임 서버 직접 기록. 그러니까 직접 기록이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가면 수동적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럼 왜 수동적이라고 해놨는지 자, 봅니다. 자, 인터넷 통신사는 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네임 서버를 좀 운영하고 있답니다. 요것도 이제 선지 하나가 저기 나왔었어요.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 잠깐만, 나 지금 뭐 훅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 다시 볼게요. 컴퓨터에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야 하는데 유동은 뭐예요?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유동은 뭐예요? 얘는 네임 서버에 얘는 자동이에요. 자동 기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정 IP는 직접 기록하라 그랬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긴 자동이니까 쌤이 수동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상대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성을. 자,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접속하는 과정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로채는지, 그렇죠? 어떻게 가로채는지, 자,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여기 도식화가 원래 도식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좀 뺐어요. 과정을 살펴보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자, 클라이언트, 그냥 내 컴퓨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내 핸드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그냥 클릭하면 되겠죠. 자, 클릭하면 내 컴퓨터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그죠? 기록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정 IP 같은 경우는 직접 기록하지만 자, 유동 IP 같은 경우는 자동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임 서버에는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자, 네임 서버는 그래서 밑에 주소를 자, 찾아주는 컴퓨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자, 뭐 응답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임 서버는 자, 보세요. 이거 보자. 자, 주소가 있으면 응답 패킷을 보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다음 쳤어. 뭐 도메인을 치든 아니면 다음이라고 검색해서 다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이라고 써 있는 걸 딱 누르면 자, 주소에 기록돼 있어. 그렇지? 그다음 바로 다음 사이트로 가는 거죠. 쌤이 얼마 전에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네이버를 눌렀어. 그래서 네이버 사이트가 된 거야.
거기서 네이버를 검색했어요. 바본 거죠. 그냥 이렇게 뚝 인터넷 했더니 네이버가 켜졌는데 그건 생각지 못하고 자 네이버가 볼까? 네이버 검색하고 있는 거야. 검색 엔진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응답 패킷을 자 보냅니다. 그래서 목록에 있으면 그렇죠? 주소 목록에 있으면 응답 패킷을 보내고요. 자,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한대요? 자, 있으면에 세모 쳤고 없으면에 역세모 친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자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주소 목록에 있으면 자 주소를 보낸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그렇지? 다른 네임 서버 IP 주소를 보낸대요. 네임 서버 IP 주소를 응답으로 자 보낸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는 다시 그 네임 서버에 지뢰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서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에 또 이 네임 서버에다가 또 지뢰 패킷을 보내겠죠. 질문을 하겠죠. 거기 주소가 뭐야?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 잘해야 돼. 자, 보세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주소가 뭐야? 라고 하면서 지뢰 패킷을 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네임 서버에 주소가 있어. 자, 그러면 주소가 이겁니다. 라면서 응답 패킷을 보내요. 근데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네임 서버 IP 주소를 보낸대요. 그러면 자, 또 클라이언트는 뭐야? 그 네임 서버에게 또 지뢰 패킷을 보내겠죠. 이해갑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가고 네임 서버와 내 컴퓨터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서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요걸 사용할 때 자, UDP라는 걸 사용하는데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패킷만 보내요. 빨리. 응답이든 질이든 패킷만 보내고 자, 그리고 도착 여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패킷만 보내고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하는데. 자, 그래서 특정 지뢰 패킷에 대해서 나왔지?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합니다.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만 신뢰. 나머지 다 버린대요. 자, 그럼 보세요. 처음 도착한 것만 신뢰한대. 그치? 그렇다면 가로채려면 어떻게 해? 얘보다 이런 응답 패킷, 주소 응답 패킷보다 더 빨리 도착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DNS 쭉 들어와서 먼저 들어와. 그러면 두 번째로 온 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답니다. 자, 이제 과정을 살펴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 즉 주소를 묻는 지뢰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게도 자, 보낼 때 거기서 끊었죠? 공격자에게도 패킷이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내 컴퓨터에 보내는 건데 뭐 더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UDP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도착하니까 이것만 신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착 여부 확인 안 하고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만 신뢰하고 나머지 버린다 그랬지. 그렇지? 자, 그래서 먼저 도착하니까 이것을 옳은 것으로 인식해서 신뢰해서 위조 사이트로 연결이 된답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요 과정인 거죠. 요 과정. 그러니까 직접 아예 네임 서버에 내가 그 주소를 정해 넣어버리면. 그렇지? 자, 뭐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3번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니? 정답이 5번이에요.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자, 아예 사용자가 내 컴퓨터 호스트 파일에 아예 적어 놓는 거예요. 아예 적어 놓으면 네임 서버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임 서버에 지뢰 패킷을 보내요. 그리고 응답 패킷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공격자가 내가 받을 응답 패킷보다 먼저 나한테 쏴버리면, 그렇죠? 나는 위조 사이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호스트에 적혀 있으면 네임 서버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가 어디 있는데요? 보기에 있어요. 가볼게요.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그치? 사용자, 여러분들이죠. 호스트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내용과 자,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요.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임 서버를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네임 서버로 사용하는 현재에도, 자, 현재에도 네모 쳐야 돼. 그럼 현재는 네임 서버를 사용해. 그럼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DNS 스푸핑은 언제 벌어지는 거야?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 벌어지는 얘기야.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지뢰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지금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요. 됐죠? 파일.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적혀 있다면 지뢰 패킷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바로 접속. 자, 찾지 못했을 때 지뢰 패킷을 보내요. 됐죠? 그럼 지뢰 패킷을 보내는 순간 DNS 스푸핑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 때 먼저 보내버리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아예 적어놓으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윗글에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 이거 개념입니다. 다 정해진 기능이 있죠. IP, DHCP, 그 다음에 UDP. 다 기능이 달랐어요. IP에 따르면 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자, 4개 필드에 자, 적힌 숫자, 그렇죠? 구성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있었고요. 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하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 역할입니다. DHCP의 기능 역할, 이게 두 번째 단락에 있었어. 4번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자, 사용자가 기록해야 된다. 자, 7번. DHCP는 유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 것에서 DHCP를 자, 얘로 수동으로 바꿔버린 거지. 그렇죠? DHCP는 유동이에요. 유동은 변화가 있는 거고 DHCP 주소를 할당하는 건데 이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상대성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록하는 건 수동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고정 IP예요. 자, 그 다음 5번 UDP는 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도착했는지, 즉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네 번째 단락이 있어요.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상대성과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 역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 출제 요소가 됐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DNS는 자,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능 역할이고요. 자, 2번에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되죠. 여기 나왔네. 그렇죠? 동일도 뭐냐면 식별이에요. 식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 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깐만요. 저기 있다, 얘들아.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세 번째 단락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세 번째 단락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하는 사설 IP. 그렇죠? 요것도 이제 내부 네트워크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뭐가 필요해? 식별. 그렇지? 그러니까 다 달라야 되는 거죠. 자, 3번.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자,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자, 할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 자, 동일한 공인 IP 주소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적었나 보세요. 유동 DHCP 다른 컴퓨터가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죠? 자, 식별이 돼야 됩니다. 식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게는 동일한 공인 IP 중복 지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복 지정 안 된다고. 어디 있냐면 두 번째 단락이있습니다. 임의로 지정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유동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왜 변화하겠니? 식별.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해. 5번에 보시면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자,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자, 네임 서버의 자, IP 주소도 자, 서로 달라야 된다. 이건 네임 서버 주소입니다. 네임 서버. 자, 네임 서버는 자, 뭐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다를 필요는 없고요. 자, 거기서 우리가 몇 번째 단락이냐면 세 번째 단락 마지막.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 그러니까 다 다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IP, 공인 IP가 아니라 네임 서버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게 조금 헷갈렸다. 그래서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예전에 저기 컴퓨터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이 지문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지문 눈으로 훑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풀던데? 그리고 예전에 그 사탐 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경제나 아니면 법과 정치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사탐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겠죠. 왜냐면 워낙 어렵고 하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한 30점대 근저리만 돼도 1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35점 그래서 막 아랍어 선택하는 애들도 있잖아, 제비국어. 일부러.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예요?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사탐이 그 뭐야? 갑자기 생윤. 이런 걸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될 수 있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하나 틀리면. 그래서 예전엔 2개 틀렸다고 3등급 된 적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막 무슨 애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거야. 난 깜짝 놀랐다니까. 아랍어를 선택. 너 아랍어 왜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하면 제2외국어를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학교나 과에 지원할 때 이거 애들 거의 안 해서 한대. 거의 안 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 특정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잘하더라고요. 자, 이제 올 게 왔어요. 자, 넘기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있잖아. 물론 선생님이 좀 복사해놨습니다. 자, 인과만 잘 정리해. 인과만 정리하면 돼. 인과만 정리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도표가 나왔잖아요. 도표가 나왔으면 일부 텍스트에 대응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부피와 압력 그리고 인력의 관계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해 놓으면 게임 끝이에요. 알겠지? 자, 우선 다 풀고 손 드시면 선생님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 선생님도 풀기 위해서 좀 적어놓겠습니다. 이 지문 꽤 복잡합니다. 인과만 정리해라. 자, 명심해야 돼. 인과 체크하고 다른 데다 메모하세요. 그럼 보이니까. 선생님 필요한 건 선생님도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개념과 인과입니다. 개념과 인과. 안 적어도 돼요.
잘못 썼네. 뭐야? 잘못 썼네. 예전에 과학지문에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 거리였습니다. 거리. 그죠? 기억날 거예요. 속력과 거리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만 잘 잡아내면 돼. 다 불렀어? 네가 좋아.
자, 2분 정도 드릴게요. 생각하는 건데, 야, 이게 국어니? 이씨, 그냥 과학 문제지, 이거 뭐, 씨. 그치? 근데 국어 선생님은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내지? 이런 질문을 나는 아직도 늘 생각해. 이런 질문을 왜 국어 선생들이 만들어서 내지? 그게 좀 이해가 많이 안 가. 과탐이 있잖아. 과탐이 있는데 너무 중복돼. 선생님은 국어는 딱 이렇게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 문학하고 문법. 나 그 두 개면 충분하다고 봐. 문학하고 문법. 그리고 만약에 독서를 내야 된다 그러면 과학 빼야 됩니다. 과학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이건 너무 겹쳐. 법과 정치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철저하게 차라리 철학, 그게 나아, 오히려. 철학이 나아. 그래야 뭔가 제대로 된 독서지. 뭐야, 이게 과학이지, 이게. 우리나라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교육은.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렇지, 힘들잖아. 또 무슨 통합과학 그거 하면서 이과들이 더 힘들어졌다면서? 그렇지. 이과들이 뭐 요즘에 지금 2학년들 보니까 이과가 과목 수가 더 많대, 더 많아졌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줄였으면 좋겠어요. 국영사과. 영어는 해야겠죠. 사실 영어는 좀 해야겠죠. 근데 그 영어도 너무 읽기만 하는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독해, 문법 이거에만 치중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몇 년 배웠지? 초등학교 때까지 하면은 거의 한 12년 배우지 않았니? 12년째 배우고 있잖아. 그 외국인 만나면 여러분들 프리토킹 가능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서는 사실 진짜 프리토킹을 해야 됩니다. 학교 이름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영어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진짜로. 이제 읽기는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휴대폰 켜가지고 카메라만 이렇게 해도 다 독해가 되잖아. 이제는 안 중요해. 이제는 말하기가 중요하지. 옛날부터 말하기가 중요했지. 그래서 그러면 말하기 하기 위한 정말 그런 외국인 선생이 와야지. 그렇잖아?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선생이 와서 그걸 해야죠. 학교 영어 선생들 아닙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갈게요. 자, 요거 좀 나눠드릴게요. 학교 영어 선생님이 사실 무슨 힘이 있어? 그치? 아무 힘이 없지. 자, 볼까요? 자, 쌤이 이제 얼추 이게 다 해놨습니다. 자기 전에, 자, 칠판 봐요.
자, 요것도 쌤이 그 여러분 드린 그 프린트 뒷면에 다 적어놨습니다. 요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만 문제를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대단한 게 아니라, 자, 읽어가면서 있는 걸 선생님이 다 그냥 적은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자, 1번 볼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자,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 자, 첫 번째.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상에만 체크한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관계,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이거 바로 메모 들어가야죠. 이번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자,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자, 사실 이제 부피와 이제 압력, 온도,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자, 증가한답니다. 이와 같이 기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자, 압력과 온도와 부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이럴 때 거기에 우리가 수식이 나오잖아요. P는 RT분의 V. 자, 이렇게 아니, V분의 RT죠. 아니야, 이거 뭐야? RT분의 V인가? 거기 써 있는 거. V분의 RT죠. 이렇게 써놔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만 잡아줘? 얘들아, 관계만 보시는 거야. 관계만. 알겠지? 관계. 이거를 설명한 게 바로 뭐예요? 위에요.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 관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즉, 비례, 반비례만 이해하시라. 수식이 나오면 비례, 반비례만 이해하시라. 여기서 이상기체를 나옵니다. 분자 자체에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 이걸 가장 이상적인 기체래요. 즉, 뭐와 뭐의 관계?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의 관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첫 단락, 즉, 늘 말씀드렸죠. 첫 단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 분자 간의 상호작용 니꼴 뭐야? 인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게 부피와 인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와 인력을 묻는 게 바로 우리가 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알겠지? 부피와, 자, 인력 간의 관계. 자,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체에는 작용이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상 기체는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대요. 그런데 실제 기체는 있어. 됐습니까? 이렇게 읽었어야죠. 상대성으로. 그래서 실제 기체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안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P라고 해놨습니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됐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성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뭐니?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쭉 읽어보니까, 인력에 의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분자 간 상호작용은 뭐예요? 인력에 의해서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묻는다는 것은 인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온도를 높이면, 자,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자, 인력의 영향을, 자, 줄어든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가봐. 잘 봐. 여기지. 봐봐.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해. 그렇죠?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를 높이면, 자,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그럼 부피와 인력 간의 관계. 됐습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치?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주름 잡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과학을 훨씬 더 잘해요. 쌤은 이제 국어만 잘합니다. 자, 부피가 커져요. 풍선. 부피가 막 커지면 이 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인력은 줄어들겠죠. 인력 자체는 당기는 힘이니까. 그렇죠? 부피가 작아지면 이 대상과 대상이, 그렇죠, 가까이 오게 되죠. 그럼 인력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또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멀리 있으면 가까워지고 싶은데 막상 너무나 가까워지잖아? 그럼 꺼져! 이래버리는 거야. 자, 증가하여서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자 줄지 않아요.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단락. 이제 부피가 V인 자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일몰의 실제 기체를 자 생각해 보자. 이때 분자의 그 자체 부피를 B라고 하면 얘가 쭉 나오는데 한편 여기서부터 볼게요. 실제 기체는 인력에 의한 분자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인력이에요. 그래서 이상 기체보다 자 뭐예요? 압력이 낮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체보다 자 압력은 무조건 낮대요. 뭐가? 실제 기체가.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 제곱의 반비례 체크만 해놓고요. 자 오른쪽 끝에 부피가 줄면 자 분자 간 거리도 줄어서 자 그럼 뭐예요? 거리가 아무튼 가까워지면 인력은 커지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은 커집니다.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피, 자 분자 간 거리, 그 다음에 인력.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자 실제 기체 압력은 자 이거만큼 또 줄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전체가 마무리예요. 전체 쭉 마무리. 자 그래서 사실 자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푸는 거예요. 전부 다. 과학기술은 자 이걸 메모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메모할 수 있게끔. 자, 가볼게요. 1번. 자, 위스 글의 자, 내용과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기체, 압력, 자,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하니? 이렇게 물었죠? 나왔잖아.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우리가 관계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치? 관계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자, 2번에 이상기체는 어차피 이상기체 얘기는 첫 번째 단락이잖아요. 그렇죠?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과 인과에서 보통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락.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예요. 자, 3번. 이제 실제 기체.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부터 얘기죠. 자,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자, 압력에 영향을 주니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인력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압력에 영향을 주잖아요. 즉 분자 간 상호작용은 압력과 관계가 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자 간 상호작용이 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력이 압력의 원인이니 그걸 묻는 거죠. 방금 여기서도 인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4번 운동에너지 증가. 바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면 인력이 줄어드니? 네. 그렇잖아요? 저기에서도 우리가 관계에서만 잘 출제가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과 거리는 상관이 없니? 상관이 있죠. 그렇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증가하고요. 그렇죠?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증가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언제예요? 압력을 막 미친 듯이 높이더라도 그래서 부피는 줄지 않는다. 그치?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여기서도 뭐가 나와? 관계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대상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따로 메모하셔야 된다. 자, 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자, 보기에 대해서 탐구할 때, 자, 적절한 것은. 자, 종류가 다른, 자, 실제 기체 AB와 이상 기체 C가, 자, 같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는 우리가 지우셔야죠.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예요.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부피 압력 얘기 던져줬잖아. 그럼 부피 압력이 나온 거 뭐밖에 없어? 부피 압력. 자, 봐봐. 세로축이 압력이고요. 가로축이 부피잖아. 그럼 가운데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선이 뭔지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럼 보세요. 얘밖에 없네. 압력, 부피, 인력. 그렇잖아요. 이 둘의 관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인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렇게 우리가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부피 압력 나왔으면. 그렇죠? 여기 부피 압력 없네?
그렇지? 자, 온도는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 압력, 부피.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선은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맞죠? 그 선의 보통 이제 인력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볼게요. 한번 보자. 자, 1번 거기 보시면, 자, 이게 잘 따라와야 돼. 우리 전자칠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늘 고민합니다. 늘 고민하는 게 전자칠판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여기다 쏠까? 막 이런 생각도 해. 근데 편하긴 되게 편한데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풀 때 이렇게 그렸었어.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못 그리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잘 봐.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그럼 거기 찾으세요. 세로축에 P1과 0 찾으세요. 그렇죠? 자, P1에서 0 그 사이에 부피는 어때요? 계속 증가하죠. 부피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잘 봐야 돼. P1에서 0으로 갈수록 부피가 계속 증가하는 거 보입니까? 선이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죠. 자, 그러면 가까워질수록 분자간 상호작용이 증가하니 분자간 상호작용은 뭐라고요? 인력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인력이 증가하니? 아니죠. 증가하지 않죠. 오른쪽에 적어놨죠, 선생님이. 자, 압력이 P1에서 0으로 줄어들어요. 압력이 줄어들면, 자, 부피는 커져요. 그 부피가 커지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인력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렇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해 가지? 선생님 거 프린트로 봐야 돼. 선생님 거 프린트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자, 2번 볼게요. 압력이 P1과 P2 사이일 때. 이건 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P1과 P2 사이일 때. 그 사이일 때. 자, 끊었죠. 자, 선생님들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자, A가 B에 비해서, 자, 인력이 더 크니? 자, A가 B. 자, 부피는 B가 더 크죠. 그죠? 부피는 B가 크죠. 그럼 부피는, 자, A가 더 작죠. B보다. 지금 여기서 묻는 건 A가 B에 비해요. A가 B보다 부피가 작잖아요. 그럼 부피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작으면, 자, 분자 간의 그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럼 인력은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인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푸는 건 뭐예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도표가 딱 나오게 되면 부피, 압력이 함께 나와 있는 걸 반드시 정리한 것 중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의 대응성이라고 했죠. 왜냐면 선생님이 많은 얘기했었죠. 보기에서 그래프, 도표, 그림, 사례. 특히 제일 많은 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 텍스트가 있을 텐데, 이 텍스트에 어느 일정 모두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일부에 일치를 하는데 대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 개념과 인과적 관계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반드시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과,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압력과 부피가 나왔으면 그걸 정리한 부분을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여기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건 이건 거예요. 이거에 대응서. 이거 예전에 그 경제지문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기서 1.5%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그 했던 거 있습니다. 스텝 2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P2와 P3입니다. P2와 P3 사이일 때, 자, 그냥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요. 자,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자, 인력의 영향을, 자, 더 크게 받니라고 묻잖아요. 반발력보다 인력? 자, 그럼 보시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P2하고 P3에서는 그냥, 자, 부피가, 자, A는 당연히 인력의 영향을 받겠죠. 부피가 작으니까. 이해가죠? 근데 해설지에는 이상기체보다 크다라고 해서 쟤는 반발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A는 인력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B는 반발력에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A는 인력, 이렇게만 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죠? A는 인력이구나. 이렇게만 잡고 가도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P3보다 전부 다 높아질 때, 자, A가, 자, 인력을 더 크게 받는다. 자, 압력이 P3보다 막 높아져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됐죠? 압력이 P3보다 계속 높아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지 않는다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자, 바로 반발력으로 잡아줘야지. 반발력으로.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4번? P3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서 인력. 이것도 간단하게 가자.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4번 봐봐. P3보다 높아요. 그럼 A, B 보세요. A, B 보시면 A가 B보다 부피가 작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력. 됐죠? 근데 인력보다 반발력이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A가 인력이잖아요. 자, 5번에 보시면 P3 이상으로 계속 높이면 부피는 0?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결국 이 관계에서만 우리가 잡아내면 된다.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